보석 감정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죠. 3억 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낡은 반달 목걸이가 3억 원이라니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감정사는 조선시대 왕실 유물이라고 했고 제 눈앞에서 그 작은 반달이 빛나고 있었어요. 2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비 오던 그날 쓰레기 더미에서 이 목걸이를 주웠던 그 순간이요. 강남 감정원 2층 사무실은 고요했고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차갑게 느껴졌지만 제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감정사는 돋보기로 목걸이를 들여다보며 감탄했고 옆에 앉아있던 여직원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건 정말 귀한 물건입니다. 어디서 구하셨어요? 감정사가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20년 전 그 비 오던 밤의 기억이 너무 생생했거든요. 제 이름은 박민수입니다. 올해 45세고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강북의 허름한 상가 1층에 있는 가게지만 그래도 제 가게죠. 아침 6시면 문을 열고 밤 9시에 닫는데 하루 매출이 30만 원 정도 됩니다. 많은 건 아니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어요. 결혼은 못했고 가족도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가족이 있었지만 20년 전에 모두 잃었죠.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손님들이 드문드문 들어왔고 나사와 못을 팔았어요. 점심은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웠고 오후 3시쯤 잠깐 졸았습니다. 가게 앞 도로에서는 차들이 지나갔고 옆 분식집에서는 떡볶이 냄새가 났어요. 저녁 7시쯤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계산대에 앉아 있었는데 문득 서랍 속 낡은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 그 목걸이가 있었죠. 20년 동안 그 목걸이를 간직했어요. 왜 버리지 않았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가끔 꺼내서 보곤 했는데 낡고 더러워서 별로 가치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그날 우연히 TV에서 본 골동품 프로그램이 생각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감정을 받으러 간 겁니다. 설마 했는데 3억 원이라니 제 인생이 한순간에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정사는 이 목걸이의 역사를 설명했습니다. 조선 후기 왕실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순금에 보석이 박혀 있다고 했어요. 반달 모양은 왕비의 상징이었고 이런 유물은 박물관에나 있을 법한 물건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가지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대단한 발견입니다. 감정사의 목소리가 떨렸고 저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20년 전 그 쓰레기 더미가 떠올랐습니다. 비에 젖은 골목길, 냄새나는 쓰레기 봉투들, 그리고 그 속에서 반짝이던 작은 반달이요. 1997년 12월 15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정말 추웠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저는 당시 25살이었고 대학을 졸업한 지 1년쯤 됐습니다. 작은 무역회사에 다니면서 월급 120만 원을 받았죠. 많지 않았지만 부모님과 여동생을 부양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5년 전 사고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셨습니다. 여동생 민지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고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었어요. 우리 가족은 신림동 반지하 방에서 살았습니다. 방 2칸에 부엌 하나, 화장실 하나가 전부였어요. 월세는 30만 원이었고 겨울이면 습기가 차서 벽에 곰팡이가 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행복했어요. 저녁이면 어머니가 된장찌개를 끓였고 민지는 공부하느라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면서 쉬었고 가끔 어머니와 내일 메뉴를 의논했죠. 민수야, 내일은 김치찌개 먹을까? 어머니의 목소리가 따뜻했고 저는 그저 좋다고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회사에서 야근을 했습니다. 수출 서류를 정리해야 했거든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퇴근했고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신림역에서 내려 집까지 걸어가는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이 없었던 저는 뛰기 시작했고 골목길로 접어들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희미했고 빗소리만 요란했습니다. 숨이 차서 잠깐 멈췄는데 쓰레기 집화장 앞이었어요. 그때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쓰레기 봉투 사이에서 작은 빛이 났거든요. 호기심에 다가갔고 손을 뻗어 그걸 집어들었어요. 진흙투성이었지만 반달 모양이 선명했습니다. 목걸이였죠. 낡고 더러웠지만 뭔가 특별해 보였어요.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고 그냥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갔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버리기 아까웠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민수야, 왜 이렇게 늦었니? 밥 먹어라. 따뜻한 밥과 김치찌개가 상에 있었고 저는 젖은 옷을 갈아입고 밥을 먹었어요. 민지는 자기 방에서 공부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제 옆에 앉아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보셨습니다. 회사 일이 많이 힘드니? 어머니가 물었고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죠. 사실 힘들었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제가 무너지면 가족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밤 11시쯤 제 방으로 들어가 주머니에서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물로 씻으니 조금 깨끗해졌고 반달 모양이 더 선명해졌어요. 작은 보석 같은 게 박혀 있었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책상 서랍에 넣어두고 잊어버렸죠. 그때는 그게 제 인생을 바꿀 줄 몰랐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릴 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회사는 을지로에 있었고 직원이 5명뿐인 작은 곳이었어요. 사장님은 50대 중반이었고 중국과 동남아시아에 철강 제품을 수출하는 일을 했습니다. 제 업무는 서류 작성과 거래처 연락이었고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점심시간에는 동료들과 중국집에서 자장면을 먹었고 오후에는 거래처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죠. 그날 오후 3시쯤 사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민수 씨, 잠깐 들어와 봐요. 사장실로 들어가니 사장님 얼굴이 어두웠어요. 책상 위에 서류가 쌓여 있었고 담배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앉아요. 사장님이 말했고 저는 의자에 앉았죠.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어요. 사장님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회사 사정이 안 좋아요. 거래처 2곳이 파산했고 외상값을 받지 못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사장님 목소리가 떨렸고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3개월치 월급을 못 줄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사장님이 고개를 숙였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개월치 월급이면 360만 원이에요. 우리 가족에게는 엄청난 돈이었죠. 그 돈으로 월세를 내고 생활비를 쓰고 민지 학원비를 냈거든요. 언제쯤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사장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회사를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12월의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하늘은 잿빛이었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갔고 상점에서는 크리스마스 캐럴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어떻게 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할지, 민지 학원비는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다음 달 월세는 어떻게 낼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공중전화 부스에 들어가 집에 전화했지만 받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머니는 식당에 나가셨고 민지는 학교에 있었을 겁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니 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김치찌개 끓는 냄새가 났고 밥솥에서 김이 올라왔어요. 민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국을 저으며 흥얼거리고 계셨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평화가 곧 깨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도 입맛이 없었고 어머니는 제 표정을 보며 걱정스러워 하셨습니다. 민수야, 무슨 일 있니? 어머니가 물었지만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회사 상황은 더 나빠졌고 사장님은 결국 폐업을 결정했어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마지막 출근을 했고 퇴직금도 받지 못한 채 회사를 나왔습니다. 거리에는 연인들이 행복하게 걸어다녔고 상점마다 화려한 조명이 켜져 있었어요. 하지만 제 앞은 캄캄했습니다. 집에 가기 싫었지만 갈 곳도 없었고 결국 지하철을 타고 신림역으로 향했어요. 차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지만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집 앞 골목에 들어서니 어둠이 짙었습니다. 가로등 하나가 깜빡거렸고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머니와 민지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빠 왔어? 민지가 웃으며 말했고 어머니는 부엌으로 가셨어요. 저녁 먹어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내어 울 수 없었습니다. 벽 너머로 TV 소리가 들렸고 어머니와 민지가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서랍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 주었던 목걸이가 거기 있었죠. 꺼내서 손에 쥐고 봤는데 이상하게 위로가 됐어요. 이런 걸 주었다는 건 행운의 징조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게 가치 있는 물건이라면 팔아서 당장 급한 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디 가서 감정을 받아야 할지 몰랐고 설령 감정을 받는다 해도 돈이 들 것 같았습니다. 결국 다시 서랍에 넣고 잠을 청했어요. 12월이 지나고 1월이 왔습니다. 새해가 됐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일자리를 구하러 다녔지만 쉽지 않았고 면접을 봐도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식당 일을 더 열심히 하셨고 민지는 대학 입학을 포기한다고 했어요. 오빠, 나 취업할게. 대학은 나중에 가면 돼. 민지가 밝게 웃으며 말했지만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동생의 꿈을 포기하게 만든 게 저였으니까요. 1월 15일 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시다가 쓰러졌다고 식당 사장님이 전화를 주셨고 저와 민지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복도는 사람들로 붐볐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의사 선생님은 과로와 영양 부족이라고 했고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입원비가 얼마나 나올까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의사는 최소 200만 원은 필요할 거라고 했어요. 200만 원이라는 돈이 없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15만 원이었고 빌릴 곳도 없었어요. 친척들도 다들 형편이 어려웠고 친구들에게 손 벌리기도 민망했습니다. 병실에 누워 계신 어머니를 보니 눈물이 났어요. 창백한 얼굴에 산소 마스크를 끼고 계셨고 손은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민수야, 미안하다. 엄마가 약해서.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고 저는 아니라고, 어머니 잘못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제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가장 노릇을 제대로 못한 게 저였으니까요. 병원을 나와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걸었습니다. 한강 다리 위를 걸었고 검은 물결이 흘러갔어요. 다리 난간에 기대어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뛰어내리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어머니와 민지에게 짐이 되지 않을 것 같았고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손을 난간에 올렸고 한 발을 들어 올렸어요. 바람이 세게 불었고 차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때 주머니에서 뭔가 만져졌습니다. 아침에 나올 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목걸이를 주머니에 넣었거든요. 꺼내서 봤는데 가로등 불빛에 반달이 반짝였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진정됐습니다. 이게 정말 가치 있는 물건이라면 어머니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다리에서 내려와 24시간 편의점으로 갔고 공중전화로 114에 전화해서 골동품 감정소를 알아봤어요. 다음 날 아침 인사동에 있는 작은 골동품점을 찾아갔습니다. 좁은 가게 안에는 온갖 물건들이 있었고 먼지 냄새가 났어요. 주인 할아버지는 70대쯤 돼 보였고 돋보기를 쓰고 도자기를 보고 계셨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할아버지가 물었고 저는 목걸이를 꺼내 보여드렸어요. 이게 얼마나 할지 좀 봐주실 수 있나요? 제 목소리가 떨렸고 할아버지는 목걸이를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보셨습니다. 한참을 보시더니 고개를 가로저으셨습니다. 이건 그냥 복제품이야. 요즘 이런 거 많이 나와. 기껏해야 5만 원 정도 할 거야. 할아버지의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5만 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요? 혹시 다시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 제가 애원했지만 할아버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젊은이, 나 이 일 50년 했어. 이건 가짜야. 속지 마. 목걸이를 돌려받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인사동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지만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대출 광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보증 대출, 당일 승인이라고 써 있었고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절박한 마음에 전화를 걸었고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노래방 건물 3층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고 30대 남자가 저를 맞았어요. 얼마나 필요하세요? 그가 물었고 저는 2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자가 한 달에 30%예요.
괜찮으시겠어요? 그가 웃으며 말했고 저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이자인지 몰랐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에 서명했고 현금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봉투가 두툼했고 손에 땀이 났어요. 한 달 후에 260만 원 갚으셔야 해요. 못 갚으면 이자가 계속 불어나니까 조심하세요. 그가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냥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병원으로 달려가 입원비를 냈고 어머니는 입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민수야, 이 돈 어떻게 마련했니?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지만 저는 괜찮다고 친구한테 빌렸다고 거짓말했어요.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한 달 후 260만 원을 갚지 못했고 이자가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2달 후에는 340만 원이 됐고 3달 후에는 440만 원이 됐습니다. 대출업자는 매일 전화를 걸어왔고 집 앞까지 찾아왔어요. 돈 갚아. 안 그러면 가족들한테 피해간다. 협박이 시작됐고 저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했지만 월급으로는 이자도 감당할 수 없었어요. 3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대출업자 2명이 집 앞에 와서 소리를 질렀어요. 박민수 나와. 돈 갚아. 고함 소리에 이웃들이 나왔고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민지는 겁에 질려 방 안에서 떨고 있었어요. 저는 나가서 그들과 마주쳤고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꼭 갚겠습니다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웃으며 말했어요. 시간? 이미 석 달이나 줬잖아. 이제 장기로 팔아서라도 갚아. 그날 밤 어머니와 민지와 마주 앉았습니다. 거실은 어두웠고 시계 소리만 똑딱거렸어요. 민수야, 우리 집을 팔자. 어머니가 말씀하셨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이 집마저 팔면 우리 어디서 살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단호하셨어요. 집보다 내가 더 중요해. 집은 다시 구하면 되지만 내가 다치면 안 돼.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민지도 울고 있었습니다. 결국 집을 팔기로 했습니다. 전세 5천만 원짜리 집이었는데 급하게 팔아서 4천만 원에 넘겼어요. 그 돈으로 대출금을 갚고 나니 1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고시원으로 이사했어요. 방 3개를 빌렸고 한 방에 100만 원씩 보증금을 냈습니다. 좁고 답답한 공간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어머니는 계속 식당 일을 하셨고 민지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어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1999년이 됐고 우리는 여전히 고시원에서 살았어요. 하루하루가 전쟁이었고 돈을 벌기 위해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어머니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식당에 가셨고 밤 10시에 돌아오셨어요. 민지는 편의점에서 밤샘 근무를 했고 저는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밤에는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온 가족이 돈을 모았고 조금씩 저축했어요. 언젠가는 다시 일어설 거라고, 다시 행복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났어요. 크레인이 무너지면서 철근이 떨어졌고 제 다리를 덮쳤습니다. 병원에 실려갔고 다리뼈가 부러졌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수술을 받았고 3달 동안 입원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일을 못했고 수입이 끊겼어요. 어머니와 민지가 병원비를 마련하느라 더 많은 일을 해야 했고 저는 병상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무기력했고 절망스러웠어요. 퇴원 후 다리를 절게 됐습니다. 의사는 재활치료를 받으면 나아질 거라고 했지만 돈이 없었어요. 재활치료는 사치였고 그냥 다리를 질질 끌며 살아야 했습니다. 건설 현장 일도 할 수 없었고 대리운전도 힘들었어요. 결국 작은 철물점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에 월급 80만 원이었고 주인 할아버지는 친절했지만 돈이 많지 않았어요. 2000년이 됐고 민지가 21살이 됐습니다. 대학에 가지 못한 민지는 작은 회사에 취직했고 월급 100만 원을 받았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식당에서 일하셨고 저는 철물점에서 일했습니다. 고시원 생활은 계속됐고 우리는 여전히 가난했어요. 하지만 서로 의지하며 살았고 가끔 웃기도 했습니다. 오빠, 언젠가는 우리도 넓은 집에서 살 수 있겠지? 민지가 물었고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해 12월 철물점 주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심장마비였고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장례식에 갔고 할아버지의 아들을 만났습니다. 아버지가 민수 씨를 좋아하셨어요. 이 가게를 맡아주실 수 있나요? 그가 제안했고 저는 놀랐어요. 제가요? 하지만 돈이 없는데요. 제가 말했지만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권리금 없이 드릴게요. 월세만 50만 원 내시면 돼요. 아버지 유언이에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가게를 가질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았어요. 어머니와 민지에게 말씀드렸고 두 분 모두 기뻐하셨습니다. 민수야, 드디어 내 가게를 갖게 됐구나. 어머니가 울면서 말씀하셨고 민지도 눈물을 흘렸어요. 2001년 1월 저는 철물점 주인이 됐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제 것이었고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어요. 가게를 운영하면서 천천히 안정을 찾았습니다. 하루 매출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었고 단골 손님들이 생겼어요. 어머니는 식당 일을 그만두시고 쉬게 됐고 민지는 여전히 회사를 다녔습니다. 3년 후에는 고시원을 나와 작은 투룸 빌라로 이사했어요. 좁았지만 우리만의 공간이었고 거실에서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행복했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 15년, 20년이 지났고 저는 여전히 철물점을 운영했어요. 어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고 민지는 결혼해서 부산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가게가 있었고 단골 손님들이 있었고 민지가 가끔 전화했습니다.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날 TV에서 골동품 프로그램을 봤어요. 반달 모양의 왕실 유물이 나왔고 전문가가 설명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런 유물은 매우 희귀하고 시중에 거의 없어요. 그 순간 20년 전 주었던 목걸이가 떠올랐어요. 서랍을 뒤져 찾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감정소에 전화했고 예약을 잡았어요. 그리고 오늘 3억 원이라는 감정서를 받게 됐습니다. 감정소를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강남대로는 차들로 붐볐고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찔렀어요. 사람들은 바쁘게 걸어다녔고 카페에서는 커피 향이 났습니다. 제 손에는 감정서가 들려 있었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3억 원이면 뭘 할 수 있을까? 집을 살 수 있고 가게를 확장할 수 있고 민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이 목걸이를 주었던 그날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비 오던 밤, 쓰레기 더미, 반짝이던 반달, 그 모든 게 생생했어요. 만약 그때 이게 진짜 3억 원짜리라는 걸 알았다면 어땠을까? 대출을 받지 않았을까? 집을 팔지 않았을까?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하지 않으셨을까? 20년 전 인사동 골동품점 할아버지가 가짜라고 했던 게 떠올랐어요. 그때 제대로 감정을 받았다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거짓말을 한 건지 아니면 진짜 몰랐던 건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한마디 때문에 우리 가족이 20년 동안 고생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의문이 들었어요. 왜 이 목걸이가 쓰레기 더미에 있었을까? 누가 버린 걸까? 원래 주인은 누구였을까? 이런 귀한 물건을 왜 쓰레기처럼 버렸을까?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감정서를 다시 봤어요. 조선 후기 왕실 유물, 순금 제작, 보석 상감, 추정가치 3억 원.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해야 할까? 민지에게 줘야 할까? 어머니 산소의 비석이라도 좋은 걸로 바꿔드려야 할까? 아니면 제 노후를 준비해야 할까? 결정하기 어려웠어요. 그때 옆 테이블에서 모녀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이 목걸이 예쁘지? 젊은 여자가 반짝이는 목걸이를 보여주며 말했고 어머니로 보이는 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예쁘네. 생일 선물이야? 응, 남편이 사줬어. 그 대화를 듣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목걸이의 진짜 가치는 돈이 아니라 마음일지도 모른다고요. 이 목걸이를 원래 가지고 있던 사람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혹시 알 수 있을까?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했으니 그 근처에 살던 사람일 텐데요. 신림동 그 골목, 그 집화장 근처를 다시 가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만약 원래 주인을 찾는다면 이 목걸이를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3억 원이라는 돈을 포기하는 거지만 그게 옳은 일 같았어요. 카페를 나와 지하철을 탔습니다. 2호선을 타고 신림역으로 향했고 차창 밖 풍경을 봤어요. 20년 전 그때처럼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렸고 사람들은 우산을 꺼내 들었어요. 신림역에 내려 그때 그 골목으로 걸어갔습니다. 많이 변해 있었어요. 새 건물이 들어섰고 집화장은 없어졌습니다. 그 자리에 편의점이 생겼고 20년 전 흔적은 찾을 수 없었어요. 편의점에 들어가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20년 전에 여기 집화장이 있었는지 아세요? 주인은 40대 남자였고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글쎄요, 제가 이 가게 운영한 지 5년밖에 안 됐거든요. 잘 모르겠는데요. 실마리가 끊긴 것 같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근처 슈퍼에도 가보고 부동산에도 가봤어요. 하지만 20년 전 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녁이 됐고 비는 더 세게 내렸습니다. 우산도 없이 골목을 헤매다가 작은 국밥집을 발견했어요. 20년 전에도 있던 집 같았습니다. 들어가니 할머니 한 분이 국을 끓이고 계셨고 손님은 저 혼자였어요. 뭐 드시겠어요? 할머니가 물었고 저는 국밥 한 그릇을 주문했습니다. 뜨끈한 국밥이 나왔고 김치와 깍두기가 함께 나왔어요. 밥을 먹으면서 할머니께 말을 걸어봤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오래 하셨어요? 응, 30년 됐지. 할머니가 대답했고 제 가슴이 뛰었어요. 그럼 혹시 20년 전에 근처 집화장에서 일어난 일 기억하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집화장? 거기서 뭔 일이 있었는데?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혹시 그때 이 근처에서 귀한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 없었나요? 할머니는 한참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아, 그거 말하는 거야? 박씨 집 이야기? 제 귀가 쫑긋해졌어요. 박씨 집이요? 응, 20년 전쯤에 이 근처 살던 부잣집이야. 그 집 할머니가 치매 걸렸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가셨대. 그때 목걸이를 하고 나갔는데 돌아왔을 때는 없어졌다고 난리였어. 집안이 발칵 뒤집혔지.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 목걸이가 어떻게 생겼는데요? 글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반달 모양이었다고 들었어.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보물이었다는데 그게 없어져서 온 동네를 뒤졌대. 하지만 못 찾았지. 할머니의 말에 제 손이 떨렸어요. 반달 목걸이,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보물, 치매 걸린 할머니,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그 집이 지금도 이 근처에 있나요? 제가 급하게 물었고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그 집은 10년 전에 이사 갔어.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고 할머니는 돌아가셨다고 들었어. 아들 내외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연락이 끊겼지. 실마리가 다시 끊어지는 것 같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그 집 성함이라도 아세요? 박진우였나? 아니, 박준호?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나이 먹으니 기억력이 영 안 되네 그려. 국밥집을 나와 다시 부동산으로 갔습니다. 주인에게 박씨 성을 가진 사람들의 이사 기록을 찾아달라고 했고 한참을 뒤지더니 한 장의 서류를 내밀었어요. 박준호 씨네 가족이 10년 전에 강남으로 이사 갔네요. 주소는 여기 있어요. 서류를 받아들고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고급 주택가였어요. 부잣집이라는 국밥집 할머니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대치동으로 갔습니다. 깔끔한 주택가였고 큰 집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주소를 찾아 벨을 눌렀고 잠시 후 중년 여자가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그녀가 물었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혹시 박준호 씨 댁 맞나요? 중요한 물건을 찾아드리러 왔습니다. 여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문을 열어줬어요. 거실로 들어가니 깨끗하고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비싼 가구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남편을 부르겠습니다. 여자가 말하고 안으로 들어갔고 잠시 후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박준호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죠? 그가 물었고 저는 주머니에서 목걸이를 꺼냈어요. 혹시 이 목걸이 아시나요?
제가 목걸이를 내밀자 박준호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는 목걸이를 받아들고 떨리는 손으로 만져봤어요. 이게 우리 어머니 목걸이에요. 20년 전에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가지고 계신 거죠? 그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20년 전 그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 오던 밤 쓰레기 집화장 목걸이를 주웠던 일, 그리고 골동품점에서 가짜라는 말을 들었던 일까지요. 박준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고 부인도 옆에 앉아 눈물을 닦았어요.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셔서 자주 집을 나가셨어요. 그날도 목걸이를 하고 나가셨는데 돌아왔을 때는 없더라고요. 온 동네를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목걸이는 우리 집안의 보물이었어요. 증조 할머니 때부터 전해 내려오던 거였는데 왕실에서 하사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어머니는 그 목걸이를 무척 아끼셨는데 치매 때문에 잃어버리고 나서 너무 괴로워하셨어요. 결국 그 충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박준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고 부인이 그의 손을 잡았어요. 남편이 20년 동안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찾아주시다니. 저는 감정서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 목걸이가 3억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주인께 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왔습니다. 박준호 씨는 감정서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3억이요? 우리한테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물건입니다. 어머니의 유품이자 집안의 역사니까요. 그는 목걸이를 꼭 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박준호 씨가 말했고 저는 손을 저었어요. 보답은 필요 없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것도 죄송하고요. 진작 찾아드렸어야 하는데. 하지만 박준호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던 거죠. 중요한 건 지금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는 부인을 보며 웃었고 부인도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박준호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낡은 액자를 들고 나왔어요. 이게 우리 어머니 사진입니다. 액자 속에는 한복을 입은 할머니가 미소 짓고 있었고 목에는 바로 그 반달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젊으셨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이 목걸이를 하고 계시죠? 어머니는 이 목걸이를 무척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사진 속 할머니는 우아했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목걸이는 햇빛에 반짝였고 할머니의 미소는 따뜻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목걸이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내가 잃어버려서 미안하다. 너희에게 물려주지 못해 미안하다고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박준호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고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제 어머니께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어머니, 목걸이 찾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라고요. 박준호 씨가 웃으며 말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비록 3억 원을 포기했지만 이 가족에게 돌아온 행복이 그보다 더 가치 있어 보였습니다. 박준호 씨는 제게 차를 대접했고 우리는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의 어머니 이야기, 목걸이의 역사, 그리고 20년 동안 찾으려 했던 노력에 대해서요. 사실 몇 년 전에 포기했어요. 이제 영영 못 찾는구나 생각했죠. 그런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다니 정말 기적 같습니다. 그가 말했고 부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정말 보답을 안 받으셔도 되나요? 3억이면 큰돈인데. 박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원래 주인께 돌아간 게 맞는 거죠.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아쉬운 마음도 있었어요. 3억이면 민지에게 보태줄 수 있었고 가게도 확장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박준호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가 명함을 건넸고 저는 받아들었어요. 명함에는 박준호 허줌 대한무역 대표이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큰 회사 사장이었던 거죠. 하지만 저는 도움을 청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옳은 일을 했을 뿐이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창밖을 보는데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불빛들이 반짝였고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제자리로 돌아가면 되는 거죠. 작은 철물점, 좁은 집, 평범한 일상으로요. 그게 제 삶이었고 그걸로 충분했어요. 그날 밤 민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무슨 일 있어? 민지가 밝은 목소리로 물었고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목걸이를 찾은 것, 감정을 받은 것, 그리고 원래 주인에게 돌려준 것까지요. 오빠 3억을 포기했다고. 미쳤어? 민지가 놀라서 소리쳤지만 저는 웃었습니다. 응, 그게 맞는 일이었어. 오빠다워. 민지가 한참 후에 말했어요.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야. 오빠는 항상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잖아. 민지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맙다, 민지야. 너랑 엄마가 있어서 내가 버틸 수 있었어. 오빠도 고마워. 우리 가족 지켜줘서. 우리는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고 전화를 끊을 때는 둘 다 울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가게를 열었습니다. 평소처럼 손님들이 왔고 나사와 못을 팔았어요. 아침 햇살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지나다녔습니다. 모든 게 평범했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옳은 일을 했다는 뿌듯함이 있었고 양심에 거리끼는 게 없었습니다. 점심때쯤 택배가 왔습니다. 박민수 씨 맞으세요? 택배 기사가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큰 상자를 받아들고 안을 열어봤습니다. 편지와 함께 작은 상자가 들어있었어요. 편지를 펼쳐 읽었습니다. 박민수님께 어제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 작은 선물을 받아주세요. 박준호 드림. 작은 상자를 열어보니 시계가 들어있었습니다. 비싸 보이는 시계는 아니었지만 정성이 느껴졌어요. 시계 뒷면에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직한 사람에게. 눈물이 났습니다. 인정받았다는 느낌이 들었고 제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일상이 계속됐습니다. 가게를 운영하고 손님을 맡고 저녁에는 혼자 밥을 먹었어요. 주말에는 어머니 산소에 가서 벌초를 하고 민지와 통화를 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행복했어요.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양심에 거리끼는 게 없었고 밤에 편히 잘 수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가게에 박준호 씨가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수 씨. 그가 웃으며 인사했고 저는 놀라서 일어났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냥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시간 괜찮으시면 점심이나 같이 하실까요? 그의 제안에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처 한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된장찌개와 제육볶음이 나왔고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목걸이를 어머니 영정 앞에 모셨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박준호 씨가 말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셨네요. 민수 씨 덕분입니다. 20년 동안 못 찾던 걸 찾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박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왜 3억을 포기하셨어요? 솔직히 그냥 파셔도 아무도 몰랐을 텐데요. 그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20년 전에 제가 겪었던 일들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20년 전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사가 망한 것, 대출을 받은 것, 집을 판 것, 어머니가 쓰러진 것, 그리고 고시원에서 살았던 것까지요. 박준호 씨는 진지하게 들었고 가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돈 때문에 가족이 고생했고 어머니는 결국 돌아가셨죠.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그때 배웠어요. 정직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도요. 만약 그때 그 목걸이가 진짜 3억이라는 걸 알았다면 우리 가족이 고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랬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겁니다. 고생을 통해 배운 게 많거든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것,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정직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요. 제 말에 박준호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민수 씨.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요즘 얼마나 되겠어요. 저도 사업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민수 씨 같은 분은 처음입니다. 그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고 저는 쑥스러웠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하지 않습니다. 3억을 포기하는 게 평범한 일인가요? 식사를 마치고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박준호 씨가 악수를 청했고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민수 씨, 정말 필요한 게 있으면 연락하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뭐든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저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니까요. 제 대답에 그는 웃었고 그래도 명함은 버리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지만 제 공간이었고 편안했어요. 저녁을 먹고 TV를 보다가 문득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목걸이가 있던 자리는 비어 있었고 대신 박준호 씨가 준 시계가 놓여 있었어요. 시계를 꺼내 차고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평범했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 구부정한 어깨, 45년을 살아온 흔적들이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맑았습니다. 떳떳했고 부끄럽지 않았어요. 20년 전 그 쓰레기 더미에서 목걸이를 주었던 젊은이는 이제 없었지만 정직한 사람은 여전히 여기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고 차 소리가 들렸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다시 그날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할까? 목걸이를 주었을 때 바로 경찰에 신고할까? 아니면 제대로 감정을 받을까? 여러 생각이 들었지만 결론은 같았어요. 지금처럼 했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그 20년의 시간이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고통과 고생, 좌절과 절망, 그 모든 게 지금의 저를 만든 거죠. 만약 3억을 가졌다면 다른 사람이 됐을 겁니다. 어쩌면 교만해졌을지도 모르고 돈의 가치만 아는 사람이 됐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돈보다 중요한 걸 압니다. 정직, 양심, 가족 그런 것들이요.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고 민지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민수야 잘했어. 엄마가 자랑스럽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저 잘 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속으로 중얼거렸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평범한 일상이 계속됐습니다. 가게를 열고 손님을 맞고 문을 닫았어요. 저녁에는 혼자 밥을 먹고 TV를 봤고 주말에는 어머니 산소에 갔습니다. 별일 없는 삶이었지만 행복했어요. 가끔 박준호 씨에게서 연락이 왔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잘 지내세요? 네, 잘 지내요. 짧은 대화였지만 따뜻했어요. 3개월쯤 지난 어느 날 박준호 씨가 다시 가게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부인과 함께였어요. 안녕하세요, 민수 씨. 오늘 시간 좀 내주실 수 있나요? 그가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그들을 따라갔어요.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갔는데 도착한 곳은 사진관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제가 물었고 박준호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 어머니 기일이에요. 가족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민수 씨도 함께 찍었으면 합니다. 저요? 하지만 저는 가족이 아닌데요. 제가 당황해서 말했지만 부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 씨도 우리 가족이에요. 어머니의 목걸이를 찾아주셨잖아요. 어머니도 기뻐하실 거예요. 사진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준호 씨의 자녀들도 와 있었고 모두 저를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머니 목걸이 찾아주신 분이시죠? 정말 감사합니다. 딸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인사했고 아들도 악수를 청했습니다. 따뜻한 가족이었고 저를 진심으로 환영해주는 게 느껴졌어요. 사진을 찍었습니다. 박준호 씨 가족들과 함께 서서 카메라를 받고 사진사가 하나, 둘, 셋 하고 셔터를 눌렀어요. 플래시가 터졌고 그 순간이 영원히 기록됐습니다. 20년 전 쓰레기 더미에서 목걸이를 주었던 젊은이가 이제 이 가족의 사진 속에 함께 있는 거죠. 이상하게 가슴이 벅찼습니다. 사진을 찍은 후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고급 한정식집이었고 맛있는 음식들이 나왔어요. 박준호 씨는 어머니 이야기를 많이 했고 목걸이에 얽힌 가족의 역사를 들려줬습니다. 증조 할머니가 왕실에서 하사받았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와요. 그때부터 대대로 큰딸에게 물려주는 전통이 있었죠. 어머니도 그걸 제 누나에게 주려고 하셨는데
누나가 일찍 돌아가셔서. 박준호 씨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슬픔이 묻어났고 식탁에 앉은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누나가 25살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어머니는 그 충격을 평생 안고 사셨죠. 목걸이를 보실 때마다 누나 생각을 하셨고 그래서 더 소중하게 여기셨나 봐요. 부인이 그의 손을 잡아줬고 딸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목걸이를 잃어버리고 나서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내가 누나한테 미안하다. 누나의 유산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시면서요. 치매가 심해지면서 그 죄책감도 더 커지셨던 것 같아요. 결국 그게 어머니를 더 빨리 보내는 이유가 됐죠. 박준호 씨가 눈물을 닦았고 저도 코끝이 찡했습니다. 민수 씨가 목걸이를 찾아주셔서 어머니 영혼이 편안해지셨을 거예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박준호 씨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건 뭐예요? 제가 물었고 그가 말했어요. 사례금입니다. 받아주세요. 봉투를 열어보니 수표가 들어있었고 금액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깜짝 놀라 손을 저었어요. 안 돼요. 이건 너무 많아요. 저는 그냥 옳은 일을 했을 뿐이에요. 민수 씨, 부담 갖지 마세요. 저희한테는 목걸이가 3억보다 더 가치 있어요. 그걸 찾아주신 데 대한 감사의 마음입니다. 박준호 씨가 진지하게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 필요 없습니다. 목걸이는 원래 당신 것이었고 전 그냥 돌려드린 거예요. 돈을 받으면 안 됩니다. 제가 봉투를 돌려주려 하자 부인이 말했습니다. 민수 씨, 우리 마음을 받아주세요. 당신은 20년 동안 그 목걸이를 소중히 간직하셨잖아요. 버릴 수도 있었고 팔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것만으로도 우리한텐 은인이에요. 부인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받을 수 없었어요.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정그러시다면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말했고 박준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떤 조건이든 들어드리겠습니다. 이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제 이름으로 장학금을 만들거나 복지시설에 기부하거나 그런 식으로요. 제가 직접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제 말에 박준호 씨 가족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박준호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민수 씨 뜻대로 하겠습니다. 박민수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데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고개를 숙였고 박준호 씨도 깊이 인사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5천만 원을 포기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뿌듯했습니다. 그 돈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인다니, 제 이름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니, 그게 더 의미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보셨다면 기뻐하셨을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박준호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수 씨, 재단 설립이 완료됐어요. 박민수 장학재단이라는 이름으로 등록했고 매년 1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줄 예정입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고 가슴이 벅찼어요. 제 이름으로 누군가의 꿈을 도울 수 있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첫 장학생 선발식에 참석해 주실 수 있나요? 민수 씨가 계셔야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박준호 씨의 제안에 저는 망설였어요. 저 같은 사람이 가도 되나요? 당연하죠. 민수 씨가 주인공이에요. 그의 말에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발식 날이 됐습니다. 강남에 있는 호텔 회의실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장학생으로 선발된 10명의 학생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기자들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낡은 양복을 입고 갔는데 주변 사람들의 화려한 옷차림에 주눅이 들었어요. 박준호 씨가 저를 단상으로 안내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건 한 분의 정직함 덕분입니다. 그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고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박민수 씨는 20년 전 주운 목걸이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셨습니다. 3억 원의 가치가 있는 물건이었지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돌려주셨죠. 그 정직함에 감동받아 저희 가족이 이 재단을 만들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에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민수 씨,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준호 씨가 마이크를 건넸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울렸고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20년 전 저도 여러분처럼 어려웠습니다. 가난했고 빚이 있었고 내일이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가족이 있었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제 말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학생 여러분,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정직하게 살다 보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제가 증명이에요. 말을 마치자 다시 박수가 터졌습니다. 학생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고 부모들도 눈물을 닦았어요. 그 순간 제가 살아온 20년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고통과 고생, 그 모든 게 이 순간을 위한 거였던 것 같았어요. 행사가 끝나고 학생들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한 여학생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고 저는 그 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꿈을 잃지 마. 넌 할 수 있어. 네, 열심히 공부해서 선생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말에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로 삶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지만 마음이 더 풍요로웠어요. 매년 장학생 선발식에 참석했고 학생들의 성장을 지켜봤습니다. 어떤 학생은 의사가 됐고 어떤 학생은 교사가 됐어요. 그들이 성공할 때마다 제 일처럼 기뻤고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첫 번째 장학생이었던 그 여학생이 가게를 찾았어요. 이제 대학생이 된 그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물론이지. 수진이 아니니? 네, 맞아요. 보고 싶어서 왔어요. 수진이와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 의대에 합격했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내 덕분이 아니야. 내가 노력한 거지. 아니에요. 선생님이 없었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선생님 말씀이 힘이 됐어요. 정직하게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온다는 그 말이요. 수진이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의사가 되고 싶니?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의사요. 선생님처럼요. 나는 의사가 아닌데? 선생님은 마음의 의사예요. 저한테 희망을 주셨으니까요. 수진이가 웃었고 저도 따라 웃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50살이 됐고 머리는 더 희끗해졌어요. 주름도 깊어졌고 허리도 자주 아팠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젊었어요. 수진이 같은 아이들 덕분에, 박준호 씨 가족 덕분에, 그리고 20년 전 제가 한 선택 덕분에요. 다시 1년이 지났습니다. 박준호 씨가 편찮으시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암 선고를 받으셨다고 했고 시간이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고 병실에 누워 계신 그를 봤어요. 많이 야위셨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민수 씨 와주셨군요.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고 저는 침대 옆에 앉았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별로 좋지 않아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할 일은 다 한 것 같거든요. 그가 제 손을 잡았고 손이 차가웠습니다. 민수 씨 고마웠어요. 당신 덕분에 어머니 유언을 지킬 수 있었어요. 목걸이도 찾았고 그 돈으로 좋은 일도 했잖아요. 제가 더 감사하죠. 저 같은 사람에게 그런 기회를 주셔서요. 기회요? 아니에요. 당신이 만든 기회예요. 정직함으로요. 우리는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이 통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고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민수 씨, 부탁이 하나 있어요. 박준호 씨가 말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단 일을 계속 지켜봐 주세요. 제가 없어도 계속됐으면 해요. 물론이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대답했고 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당신도요. 우리는 웃었고 그 웃음 속에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한 달 후 박준호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에 갔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사업가들, 친척들, 그리고 재단 장학생들까지요. 영정 사진 속 그는 미소 짓고 있었고 옆에는 그 반달 목걸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조문을 마치고 나오는데 박준호 씨 부인이 저를 불렀습니다. 민수 씨, 남편이 이걸 당신께 드리라고 했어요. 그녀가 작은 상자를 건넸고 저는 열어봤어요. 안에는 편지와 함께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쳐 읽었습니다. 민수 씨께, 당신은 제 인생의 은인입니다. 어머니의 목걸이를 찾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정직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어요. 이 열쇠는 제 사무실 열쇠입니다. 당신이 재단 이사장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부담스럽겠지만 당신만이 이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준호 올림. 손이 떨렸습니다. 재단 이사장이라니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자리를 맡아도 되나 싶었어요. 부담 갖지 마세요. 남편이 당신을 믿었어요. 부인이 말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철물점은 직원에게 맡기고 재단 일에 전념했어요. 사무실에 출근해서 장학생들을 만나고 후원자들을 만나고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차츰 익숙해졌고 보람을 느꼈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재단은 더 커졌고 매년 5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게 됐어요. 박준호 씨의 유산과 여러 후원자들의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이사장으로서 학생들을 직접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아이들을 보며 20년 전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찾아왔습니다. 17살 남학생이었고 눈빛이 불안해 보였어요. 이사장님, 저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니? 제가 거짓말을 했거든요. 서류에 아버지가 안 계신다고 썼는데 사실은 계세요. 그런데 아버지가 도박 빚이 있어서. 아이의 말을 들으며 20년 전 제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대출 빚에 쫓기던 그때, 가족을 위해 거짓말을 했던 그때요. 앉아라. 제가 말했고 아이는 의자에 앉았어요. 내 마음 이해해. 하지만 거짓말은 안 돼. 진실을 말하면 우리가 도와줄 방법을 찾을 거야. 정말요? 제 장학금 취소 안 하세요? 취소는 무슨. 너 같은 정직한 아이한테 더 도움을 줘야지. 내가 직접 와서 말했잖아. 그게 얼마나 용기 있는 일인데. 제 말에 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그 아이를 보내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풍경이 보였고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20년 전 쓰레기 더미에서 목걸이를 주웠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그때 목걸이를 버렸다면 아니면 팔았다면 지금의 이 순간은 없었을 거예요. 모든 게 연결돼 있었습니다. 목걸이를 주운 것, 20년을 간직한 것, 원래 주인에게 돌려준 것,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까지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던 것 같았어요. 정직하게 살면 반드시 보상이 온다는 것, 그 진리를 제 삶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민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요즘 바쁘지? 응, 재단 일 때문에 정신없어. 하지만 행복해. 다행이다. 엄마가 보시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는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고 민지는 부산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오빠, 그 목걸이 이야기 기억나? 20년 전에. 응, 물론이지. 그때 오빠가 3억을 포기한 거 이해 못했었는데 이제는 알 것 같아. 오빠는 더 큰 걸 얻었잖아. 그래, 돈보다 더 큰 걸 얻었어. 보람이랑 행복이랑 그런 거. 오빠 자랑스러워. 민지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3년이 더 지났습니다. 재단은 계속 성장했고 이제 매년 100명의 학생을 돕고 있었어요. 저는 55살이 됐고 이사장 일에 완전히 익숙해졌습니다. 첫 번째 장학생이었던 수진이는 의사가 돼서 아프리카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고 다른 학생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박준호 씨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많이 늙으셨지만 여전히 우아했어요. 민수 씨, 오늘 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이거요. 그녀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고 저는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그 반달 목걸이가 들어있었어요. 이게 왜? 제가 놀라서 물었고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딸이 결혼을 안 하기로 했대요.
대신 입양을 하고 싶다고 해요. 그래서 이 목걸이를 딸에게 줄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도 이건 당신네 갑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당신께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 씨도 우리 가족이에요. 20년 전부터요. 목걸이를 찾아주셨을 때부터 가족이었어요. 남편도 그렇게 생각했고 저도 그래요. 받아주세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저도 울컥했습니다. 정말 받아도 되나요? 당연하죠. 이건 당신 거예요. 20년 동안 지켜주셨잖아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받았습니다. 반달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고 20년 전 그때처럼 따뜻했어요. 감사합니다.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목걸이를 바라봤습니다. 이 작은 반달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쓰레기 더미에서 주운 것이 3억 원짜리 보물이 됐고 그 보물을 돌려줌으로써 더 큰 보물을 얻었습니다. 정직함의 가치, 사람들과의 연결, 그리고 삶의 의미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다시 2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할까? 똑같이 할 거예요. 목걸이를 줍고 20년을 간직하고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지금처럼 살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삶이 행복하니까요.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민수야, 잘했어. 엄마가 자랑스럽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 저 잘 살고 있어요. 정직하게 살고 있어요.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요. 속으로 중얼거렸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단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장학생 면접이 있는 날이었어요. 10명의 학생들이 와서 자기소개를 하고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고 어떤 아이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모두 눈빛이 빛났고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꿈을 잃지 마세요. 제가 말했고 아이들이 저를 봤어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정직하게 살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제가 증명이에요.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아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혼자 남았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보였고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도 저 속에서 20년을 살았고 이제는 여기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시작된 여정이 여기까지 왔어요. 책상 서랍을 열어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햇빛에 반달이 반짝였고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이 작은 물건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꿨는지 저를 포함해서 말이죠. 박준호 씨 가족, 재단 장학생들, 그리고 앞으로 도움을 받을 수많은 아이들까지요. 목걸이를 다시 서랍에 넣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이 목걸이는 단순한 보물이 아니에요. 정직의 상징이고 희망의 상징이고 삶의 의미를 담은 물건입니다. 제가 죽으면 이걸 재단에 기증할 생각이에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정직의 가치를 배울 수 있을 테니까요. 저녁이 됐습니다. 퇴근길에 어머니 산소에 들렀어요. 벌초를 하고 절을 했습니다. 엄마, 저 잘 지내요. 좋은 일 하고 있어요.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정직하게 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왔고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고 TV를 봤습니다. 뉴스에서는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고 세상은 여전히 힘들어 보였어요. 하지만 희망도 있었습니다. 제 같은 사람들이 있고 박준호 씨 같은 사람들이 있고 수진이 같은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침대에 누워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고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예요. 20년 전 그 비 오던 밤 쓰레기 더미에서 목걸이를 주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작은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줄은요. 정직은 돌고 돌아 돌아옵니다. 때로는 20년이 걸리기도 하지만 반드시 돌아와요. 저는 그걸 믿고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 이게 제가 배운 인생의 진리이고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눈을 감았습니다. 반달 목걸이가 반짝이는 게 보이는 것 같았고 어머니의 미소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잘했어, 민수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엄마. 잘 살았어요.
평화로운 마음으로 잠이 들었고 꿈속에서는 행복한 내일이 펼쳐졌습니다. 5년이 더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60살이 됐고 재단은 더욱 커져서 매년 200명의 학생을 돕고 있었어요. 많은 학생들이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했고 그들 중 일부는 다시 재단에 후원금을 보내왔습니다. 이사장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제가 도울 차례예요. 그런 편지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제가 심은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다시 씨앗이 되는 거죠. 선순환이었고 아름다운 순환이었어요. 박준호 씨가 목걸이를 통해 시작한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가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아프리카에서의 봉사를 마치고 온 거였어요. 만나서 식사를 했고 그녀는 많은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보람 있었어요.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어요. 자랑스럽다 수진아. 제가 말했고 수진이가 웃었어요. 이사장님 덕분이에요. 이사장님이 보여주신 삶이 제 롤모델이었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것, 남을 돕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다 이사장님한테 배웠어요. 수진이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살았을 뿐이야. 아니에요. 이사장님은 산증인이에요. 정직하게 살면 행복해진다는 것이요.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고 저는 그 따뜻함을 느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목걸이를 꺼내봤습니다. 25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이 목걸이와 함께한 25년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고통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웃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펜을 들었습니다. 자서전을 쓰기로 결심했거든요. 반달 목걸이와 함께한 25년이라는 제목으로요.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었어요. 정직의 가치, 삶의 의미,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요. 첫 문장을 썼습니다. 1997년 12월 15일 비 오던 밤이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고 펜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쓰레기 더미에서 목걸이를 주었던 일, 20년을 간직했던 일, 원래 주인에게 돌려준 일, 그리고 지금까지의 여정을요. 한 달 동안 글을 쓰고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200페이지가 넘는 원고였고 제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출판사에 보냈고 한 달 후 연락이 왔습니다. 출간하고 싶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책이 나왔습니다. 서점에 꽂힌 제 책을 보니 믿기지 않았어요. 반달 목걸이와 함께한 25년 정직한 삶의 기록이라는 제목이 표지에 선명했습니다. 표지에는 반달 목걸이 사진이 있었고 뒷표지에는 제 사진이 있었어요. 책이 의외로 많이 팔렸습니다. 사람들이 정직의 가치에 목말라 있었던 거죠. 독자들에게서 편지가 쏟아졌어요. 감동받았습니다. 저도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희망을 얻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었고 하나하나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방송 출연 요청도 왔습니다. 토크쇼에 나가서 제 이야기를 했고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저도 민수 씨처럼 살고 싶어요. 정직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였네요. 댓글들을 보며 제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책인세는 모두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제게 필요한 건 명예도 아니고 돈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사람들이 정직의 가치를 알았으면 했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1년 후 강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학교에서, 기업에서, 단체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점점 익숙해졌고 강연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고등학교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강당에 앉아 있었고 저는 단상에 섰어요. 여러분, 정직은 손해일까요? 제가 물었고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아니에요. 정직은 가장 큰 투자예요. 제 삶이 그 증명입니다. 학생들이 박수를 쳤고 저는 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25년 전 그날부터 지금까지 모든 걸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고통도 기쁨도 후회도 감사도요. 1시간 동안 이야기했고 강당은 조용했어요. 학생들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고 선생님들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정직하게 살고 싶어요. 하지만 주변에서는 다들 요령껏 살아야 한다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학생의 눈에 진심이 보였고 저는 그 아이의 어깨를 잡았어요. 내 마음이 하는 말을 들어. 주변 사람들 말이 아니라 내 양심이 하는 말을요. 그게 정답이야. 당장은 손해볼 수도 있어. 하지만 길게 보면 반드시 이익이야. 내가 보증할게. 제 말에 학생이 눈물을 흘렸고 저도 울컥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고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저도 제 삶을 살고 있고 그게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민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오늘 강연 어땠어? 좋았어. 학생들이 진지하게 들어주더라. 다행이다. 오빠 정말 대단해. 엄마가 보시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는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고 민지는 내년에 손주가 태어난다고 했어요. 오빠가 할아버지가 되는 거야. 축하해. 고맙다, 민지야. 내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왔어. 무슨 소리야? 오빠가 우리 가족 지킨 거잖아. 우리는 웃었고 전화를 끊을 때는 둘 다 행복했어요. 다음 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재단 사무실에 출근했고 직원들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이사장님, 어제 강연 영상 봤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사무실로 들어갔고 책상에 앉아 하루를 시작했어요. 메일함을 열어보니 감사 편지가 가득했습니다. 책을 읽은 독자들, 강연을 들은 사람들, 재단의 도움을 받은 학생들의 편지였어요. 하나하나 읽으며 답장을 썼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점심때 박준호 씨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많이 연로하셨지만 여전히 단정했어요. 민수 씨, 책 잘 읽었어요.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남편이 보면 얼마나 기뻐할까요? 당신을 믿고 재단을 맡긴 게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우리는 함께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준호 씨의 추억, 목걸이의 이야기, 그리고 재단의 미래에 대해서요. 앞으로도 계속 좋은 일 해주세요. 저도 할 수 있는 한 돕겠습니다. 부인이 말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에 혼자 산책을 했습니다. 한강공원을 걸으며 강물을 바라봤어요. 20년 전 이 다리에서 뛰어내리려 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그때 주머니에서 목걸이를 만졌고 다시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죠. 그 선택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어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였고 바람이 시원했어요. 엄마, 저 잘 살고 있어요. 행복해요. 속으로 중얼거렸고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어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이제 이 목걸이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에요. 제 인생의 상징이고 정직의 증표이고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언젠가 이 목걸이를 박물관에 기증할 생각이에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정직의 가치를 배울 수 있을 테니까요. 침대에 누워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고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예요. 65살이 되면 은퇴하고 시골에 내려가 조용히 살 생각입니다. 작은 집에서 텃밭을 가꾸고 책을 읽고 가끔 재단을 방문하며 살 거예요. 하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 할 일이 많거든요. 더 많은 학생들을 돕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정직의 가치를 전파해야 해요. 그게 제가 이 세상에 온 이유인 것 같고 제 사명인 것 같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반달 목걸이가 반짝이는 게 보였고 어머니의 미소가 보였어요. 박준호 씨도 웃고 계셨고 수진이와 모든 장학생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꿈이었고 현실보다 더 아름다운 꿈이었어요. 25년 전 쓰레기 더미에서 주운 목걸이, 그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것,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남을 돕는 데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이제 저는 압니다. 반달 목걸이가 제가 찾던 바로 그 목걸이였다는 것을요. 단순히 3억 원짜리 보물이 아니라
인생의 의미를 가르쳐준 스승이었고 정직의 가치를 증명한 증인이었고 행복으로 가는 길을 보여준 나침반이었다는 것을요. 감사합니다. 그날 빗속에서 목걸이를 만나게 해주셔서요. 20년 동안 간직하게 해주셔서요. 그리고 원래 주인에게 돌려줄 용기를 주셔서요. 그 모든 순간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고 지금의 저는 행복합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반달 목걸이와 함께한 25년 정직한 삶의 기록이요.